첨단 테크 유튜버인 나는 최적의 영상비를 적용했지. We're calling it the Dynamic Island. 하하.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지난 애플 이벤트 이후로 많이 요청하셨던 모델, 새로운 모델이 공개되고 나서 왜 정리를 안 해주냐라는 댓글들도 많았었는데 그때 제가 출장을 가서 찍지 못했고 정리를 하려고 해도 이번에 보니까 아이폰이 좀 빠르게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언박싱으로 한번 만나보자라는 생각에 드디어 오늘 아이폰 14 프로, 프로맥스 언박싱 그리고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따로 직구를 했다기보다 요 모델들은 모두 특이하게 KT5에서 먼저 보내줬어요. 빠르게 좀 써보고 싶어서 프로는 미리 언박싱을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여드릴 것은 프로맥스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얘는 컬러가 스페이스 블랙이라는 색상이거든요. 이번에 공개되었을 때 메인 컬러가 딥 퍼플이기 때문에 그 색상을 많이 봤으니까 저는 이번에 스페이스 블랙 그리고 실버로 색상을 한번 보여드리려 하고, 이것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오? 스페이스 블랙도 나름 괜찮네? 무광 느낌이 나면서도 스페이스 블랙이 좀 괜찮다. 예전에 있었던 뭐 스페이스 그레이 이런 것과 달리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상이에요. 나머지 구성품은 모두 똑같죠. 그리고 이번에 KT5에서 아이폰과 함께 케이스도 보내줬는데, 이 브랜드는 사실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죠. 연예인 분들부터 인플루언서 그리고 좀 힙쟁이 같은 분들이 카메라 섬 주위에 있는 요 로고링 요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케이스의 디자인이 모두 다 비슷해 가는데 요게 또 KT5만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제가 스마트폰에서 KT5 케이스를 써보는 건 거의 이제 처음인 것 같거든요. 요것도 보니까 디자인 외에도 보호성도 좋고, 특히 뭐 3.5m인가? 그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보호가 될 정도로 아스팔트나 계단에 굴러도 될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조만간 뭐 여기서는 이제 언박싱이랑 첫인상 이야기를 하고 업섭 채널에서 한번 내구성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인 코드도 받아와서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해뒀으니까 혹시 KT5 케이스를 구입하실 분들은 그 코드를 입력하면 1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할인받아서 구입할 수 있다. 디자인적인 차이점을 보자면 프로와 프로맥스는 사이즈가 다른 것 외에는 사실상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일한 디자인으로 봐도 되죠. 14 프로와 13 프로를 함께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그나마 큰 차이점이라면 카툭티가 진짜 이 BMW의 그릴이 커져가고 있는 것처럼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다는 것인데, 다행인 점은 바닥에 두고 봤을 때는 이 카툭티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하지만 사이드로 보더라도 카툭티가 진짜 커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바닥에 뒀을 때 높이 차이도 꽤 돼요. 이게 13 프로이고 14 프로. 핸드폰의 두께는 줄여가고 있지만 카툭티가 커지면서 바닥에 뒀을 때의 차이는 점점 더 높아진다. 카메라 부분을 제외한 디자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안테나 띠, 하단 구멍과 라이트닝 포트 이러한 것까지 모두 동일하고, 개인적으로 14 프로에서 좀 아쉬운 점은 무게에 대한 다이어트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나마 아이폰의 무게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무게가 늘어가면서 이제는 좀 많이 무거워진 무게랄까요? 프로는 3g, 프로맥스는 2g 정도 더 늘어났다랄까? 무게에 대한 해결은 소재를 바꾸지 않는 이상 좀 해결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유라면 그거죠. 아이폰의 프로 버전의 경우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고급감에서부터 보이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얘는 알루미늄을 사용했는데 유광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반짝이는 정도가 좀 탁한 느낌이 있어요. 그에 비해 아이폰의 스테인리스는 유광이 굉장히 반짝이면서 여기서 오는 좀 고급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도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색상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13 프로는 시에라 블루색이고 14 프로는 실버색인데, 이것도 13 프로에 있는 것과 달리 실버인데 좀 더 화이트에 가까운 색상처럼 보여요. 스페이스 블랙, 요 두 가지를 비교해볼까요? 더 진하게 블랙 되었는데 블랙이 의외로 고급진데요. 디스플레이는 지금 하루 정도 사용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기재료 소재가 14 프로에서는 그 갤럭시 폴드 4에 들어간 것처럼 새로운 소재가 들어가서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고, 스펙상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도 동일하고, 그나마 얘는 대각선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다는 것, 생각보다 베젤이 조금 더 줄어들긴 해요. 거의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진짜 자세히 비교해보면 진짜 조금 더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노치가 달라짐으로 인해 수화부 스피커의 모양도 조금 바뀌게 되었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좋았던 것, 이번 버전부터는 AOD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생각 이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것도 갤럭시에서는 아주 진짜 오래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왜 아이폰은 이것을 안 지원하냐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갤럭시와 AOD의 화면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갤럭시는 버닝 방지를 위해 검은 배경에 시계와 간단한 알림 아이콘이 뜨게 되지만 아이폰의 AOD는 마치 애플워치의 AOD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기본 잠금에서 밝기만 줄인 듯한 느낌으로 AOD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마 이게 지금 보면 그냥 밝기를 줄여놓은 게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깨우면 요렇게 밝기가 다시 깨어나고 잠그면 요렇게 되는, 진짜 애플의 AOD는 대단한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AOD가 아니라 밝기를 줄여놓은 것을 항상 이제 꾸준하게 유지하는, 와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AOD에서 깨어날 때도 되게 부드럽게 깨어나는 모습. 또 재밌었던 부분, 알림이 오게 된다면 여기에 뜨게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AOD 화면에서 조금 더 밝게 강조한 듯 하면서 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애플에서 이렇게 AOD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애플워치에서도 AOD를 만들기도 했고, 애플이 가능한 것은 버닝 관련 특허가 있기도 하고 1Hz 그리고 LTPO도 조금 더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더 어둡게 해서 저전력으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애플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배터리 타임에 있어서 문제가 좀 크거든요. 근데 애플은 이것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렇게 탑재해 준 것으로 보이고, 제가 하루 정도 사용해 봤을 때 이 AOD가 켜져 있음으로 인해서 배터리 타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조금 더 써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요. 톡! 이런 게 진짜 감성의 차이가 아닐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다이내믹 아일랜드, 그동안 아이폰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노치, 아이폰 10 이후 고정이었던 노치 형태가 변한 이것이 가장 큰 변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노치에서 알약 형태, 펀치홀에서 가로로 좀 넓어진 형태로 이번에 탑재가 되었거든요. 갤럭시는 펀치홀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애플의 경우 보안을 지문 인식이 아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기존 노치에 있었던 모듈들을 여기 안에 있는 구멍에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애플이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누가 봐도 펀치홀에 비해 별로고 이상해 보이는 것을 디자인으로 가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펀치홀이나 여러 구멍들이 있어야 할 자리이지만 이것을 이러저러한 위젯 기능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진짜 애플이 미친 것 같아.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계 같은 앱을 열어서 만약 타이머를 실행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리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활성화되게 되고, 이것도 동작하는 방식이 그냥 한 번 누르면 앱이 켜지는 방식, 그리고 꾹 누르면 위쪽에 팝업처럼 나오는 방식,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좀 특이했던 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치를 했을 때 위젯처럼 나오면 좋은데 오히려 이게 좀 반대로 되지 않았나, 꾹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갖고요.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띄울 수 있는 위젯은 최대 2개까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1개가 떠있는 상태에서 어떤 거 해볼까? 지도를 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 위젯이 각각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도 꾹 누르면 각각의 위젯들을 띄어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앱을 사용하고 있다가 길찾기를 하거나 시계로 들어가려면 홈으로 가거나 아니면 멀티태스킹처럼 이러한 창을 열어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컨트롤해서 볼 수 있고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위젯이 항상 떠있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는 음악 앱에서도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에, 또 이거는 사용하면서 애플의 디테일이 미쳤다라고 생각든 게 뭐였냐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올라가고, 게다가 위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이 뜨는 효과. 그리고 또 다른 디테일은 만약에 다이내믹 아일랜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커졌다가 점점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가, 야 진짜 이 디테일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효과들은 만약에 전화를 걸면 문자도 한번 보내볼게요. 문자는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네요. 충전할 때도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위젯처럼 굉장히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소리, 진동, 진짜 또 죽였던 거는 우리가 페이스 아이디를 쓸 때 그전까지는 뭐 큰 효과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인식을 하면 다시 들어가고, 배달의 민족이나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거 지원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지 않아요? 택시 언제 오는지 몰라갖고 앱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 바로 떠 있으면
대박인데요. 아무튼 애플에서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보니까 A16 바이오닉의 디스플레이 엔진이 따로 들어갔다 해요. 그리고 이러한 노치로 인해서 이제 영상을 볼 때의 비율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 자주 올리는 게 2대1 비율이거든요. 노치랑 함께 비교를 하자면 2대1 비율에서는 노치는 진짜 딱 맞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에 비해 다이내믹 아일랜드는 조금 이제 중앙에 걸쳐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차이다. 뭐 사실 여기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2대1 비율로 봤을 때는 좀 걸리는 게 아쉽고 16대9로 보기에는 좌우의 렛터박스가 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점이에요.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하루 정도 사용해본 결과 이게 의외로 기능적인 면, 위젯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노치에 비해 월등히 좋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애플에서 말하기로는 트루뎁스 카메라가 30% 더 줄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알약 공간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의외로 노치보다 영역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처음에는 알림이 나올 때도 이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 밑에 알림창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공간만 더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에 확실히 이를 지원하는 서드파티 앱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요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최적화가 된다면 오히려 활용도가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폰은 멀티태스킹이 구리다고 하는데 항상 위젯이 상단에 떠있고 이거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제가 쓰고 있는 폴드와 비교해 보더라도 만약에 이런 타이머를 하게 되었을 때 홈으로 나가게 된다면 갤럭시는 항상 위젯으로 이렇게 따라다녀서 화면을 가리지만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위젯에만 떠있으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물론 아직까지 지원하는 앱들이 많지 않다는 것. 다음은 카툭튀가 커짐에 따라 카메라에서도 큰 변화가 꽤 이루어졌습니다. 메인 카메라부터 4800만 화소 카메라의 13 프로보다 대략 65% 센서가 더 커졌다 하고 2세대 센서 시프트 OIS가 들어갔다고 해요. 망원은 저조도에서 2배 성능이 더 증가했고 초광각도 센서가 더 커져서 저조도가 3배 정도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애플에서도 이제는 저조도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 말은 주광에서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웬만하면 다 잘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면 카메라도 좀 달라졌는데 기존에 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오토포커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간단히 찍어보니 결과물에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피부톤이나 색감이 좀 다르다는 것 빼고는 디테일이 조금 더 AF 때문에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후면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을 때도 기본적으로 화질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이번에 차이점이라면 여기 왼쪽 위에 액션 모드라는 게 새롭게 생겼거든요. 켜고 안 켜고의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13 프로와 함께 손에 들고 막 뛰면서 좀 과격하게 뛰면서 찍어봤는데 14 프로는 좀 과장하자면 짐벌로 찍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대신 차이점이라면 액션 모드를 사용했을 때는 지금은 배율이 1배율인데 액션 모드를 사용하면 초광각 카메라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라면 넓게 찍어서 일부 화각을 잘라서 손떨방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같은 배율에서는 더욱 확대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액션 모드에서는 최대 2.8K까지밖에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아쉽기도 하고 초광각이 아니라 메인 카메라는 1배율로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초광각으로 찍는 것보다 고프로나 예전 갤럭시에서 손떨방이 막 튀면서 모션 블러가 생기는 것처럼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갤럭시에 있는 슈퍼 스테디와 비슷하기도 하죠. 하지만 슈퍼 스테디의 경우 풀 HD까지만 지원하고 배율이 1배율밖에 지원하지 않는 것에 비해 아이폰은 2.8K 초광각부터 망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3배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에 없었던 2배율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배율에 대한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인물 모드로 사진을 찍을 때 훨씬 더 편리해졌고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가 모두 좋기 때문에 주광에서는 막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래도 13 프로와 한번 비교해서 찍어본 결과 주광이지만 유의미할 정도로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중앙선을 확대해 보잖아요. 그럼 디테일이 13 프로는 좀 뭉개져서 표현되었던 것에 비해 14 프로에서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초광각도 센서가 더 커져서인지 디테일이 좀 더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특히 주변부에 있는 퀄리티는 더 좋아졌더랄까요? 반면 망원 카메라는 하드웨어가 동일해서인지 기존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갤럭시의 망원이 아직까지는 훨씬 더 좋기는 해요. 프로세서는 A15 바이오닉에서 A16 바이오닉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애플이 워낙 잘해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경쟁 상대가 사실상 없기는 하죠. 긱벤치로 돌려봤을 때 싱글코어는 대략 9% 증가했고 멀티코어는 1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도 테스트 해보려고 3D 마크를 돌려봤는데 아직까지 14에서는 앱에서 지원을 잘 안해서인지 좀 이상하기는 했거든요. 그래픽도 분명히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증가폭이 크진 않았어요. 게다가 안정성은 조금 더 낮아졌기도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모델들에 대한 가격 부분인데 128, 256, 512기가 1TB의 구성은 전작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 미국에서의 출고가는 13%나 14%, 그리고 13 프로 맥스, 14 프로 맥스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했어요. 하지만 요거는 미국에 대한 가격이고 한국에서는 환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 프로의 경우 20만원 증가했고 프로맥스는 26만원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야, 이게 참 진짜 환율이라는 게 무시 못하죠. 미국에서는 분명히 아이폰 가격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출시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정도로 가격이 상승했으니까요. 그나마 위안을 해보자면 한국의 아이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싼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프로 시리즈는 뭐 동영상도 많이 찍고 사진도 많이 찍으라고 만든 모델인데 128기가부터 시작한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 이 정도의 가격이 된다면 적어도 256기가부터 시작해줘야 되지 않나. 애플이 진짜 별거 아닌 걸로 포장을 잘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실제로 그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봐요. 분명히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뭐 펀치홀이나 노치 같은 것도 그냥 구멍이었는데 거기에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는 특이한 피처를 개발해서 이름도 멋지게 붙이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애플에서는 그렇겠죠. 노치를 쓴 지 굉장히 오래 되었기는 하지만 아이폰 하면 페이스 아이디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UDC를 쓰기에는 현재 기술로는 화질을 포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숨기면서 어떻게 더 멋진 업데이트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아직까지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지원하는 앱들이 순정 기본에 몇 개를 지원하고는 나머지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신기하지만 쓰면 쓸수록 아직까지는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 반대로 실제로 보니 이러한 다이내믹 아일랜드도 좋지만 저는 AOD가 굉장히 만족스럽고 AOD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쩌면 이러한 특징들을 제외하면 진짜 요즘 스마트폰들의 발전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발전해버려서 그럴까요? 카메라도 중앙에서는 확대를 하지 않는다면 큰 차이를 느끼기에는 어렵고 가격도 환율 때문이지만 엄청나게 올랐고 이런 걸 보면 점점 더 막 기믹한 그러한 기능들이 더 들어가고 애플에 있는 다이내믹 아일랜드와 같은 이러한 차별화를 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는 꼭 이거를 위해서 교체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번에는 언박싱 후의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여기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써보고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